6월 7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5달러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인플레이션 대응이 대중관세 인하보다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주식 분할 이후 첫 거래일에서 1.99%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이 지난 6일 존슨 총리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이 주 4일 근무제 실험에 착수한 가운데 약 7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간 면제한 가운데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경고하며 트위터 가짜 계정을 증명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국채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봉쇄 해제 기대감이 미국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5월 CP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흐름이 이번 주도 계속되길 기대하면서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며 33,000선을 근접했고 S&P 500 지수는 0.3% 오르며 4,100선 위로 안착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 상승하며 12,000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완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프랑스 까크 지수는 1% 오르면서 6,500선에서 마감했고 독일 닥스 지수도 1% 넘게 상승하며 14,6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현충일로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 오르면서 3,200선에서 또 홍콩 항생지수는 3% 가까이 뛰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역시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채금리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3% 구간을 넘어섰습니다. 또 총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도 최근 2.73%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의 좀 전체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금요일 악재성 재료로 하락을 했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되돌림이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바이든 정부의 클린 에너지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태양광, 2차 전지, 중국 기술주 등이 급등을 했고요. 그렇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은 인플레 기대로 3%를 상회하자 한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장 후반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견고한 고용보고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발언과 일부 대형 기술주의 악재성 재료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하반기 중국 성장률이 목표했던 5%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자 뒤돌림이 유입되면서 월요일 나스닥이 장중한 때 2% 가까이 상승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평균 5달러에 근접하자 높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사우디의 아람코가 7월 인도량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자 WTI가 120달러를 상회하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서며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발표와 클린 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방 물자 생산법 발동 계획이 알려지자 태양광 업종은 물론 전기차, 2차전지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업종의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대체로 시장 참여자들은 큰 틀에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 결여 속에서 높은 인플레로 인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호재성 재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방향성 없이 개별 업종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미증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허위 계정과 스팸봇 등의 가짜 계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오늘장 테슬라의 경우는 1.6%가 오르면서 714달러 선을 나타냈습니다. 또 루시드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면 2.5% 상승한 모습입니다. 애플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죠.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3시간 전쯤부터 열렸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또 아이폰 소프트웨어 등을 공개했는데요. 오늘장 애플 주가 확인해보시면 0.5% 오르면서 146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 분할을 한 아마존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아마존의 경우 2% 가까이 오르면서 124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태양열 관련 수입품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년간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이 태양열 에너지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해당 소식에 태양열 관련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썬런이 6% 가까이, 또 솔라엣지가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증시 상장을 반대했던 디디추싱과 만방, 그리고 칸준 등의 빅테크 기업에 국가 안보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왔었죠. 그런데 중국 규제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디디추싱 주가가 오늘장 크게 올랐습니다. 무려 24%나 오른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트블루가 인수를 추진 중인 스피릿 항공의 인수 제한가를 높였습니다. 인수 합병 거래가 독점 과유 금지 사유로 실패할 경우 기존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5천만 달러로 와해 수수료를 높여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제트블루는 2%가 올랐고요. 스피릿 항공은 7% 올랐습니다. 다음은 일라일린입니다. 당뇨병 치료제 다디안과 또 트루시티를 포함한 연구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장 일라일린이 0.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6월 21일을 기점으로 언더아머 주식이 S&P 500에서 대체될 예정입니다. S&P 400 주영주 지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이 룰루레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 동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오늘장 룰루레몬은 소폭 상승하며 0.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페덱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엔이 페덱스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장 페덱스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 이미 소비재주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주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메타와 알파벳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 메타와 알파벳 모두 2%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인수 계약 파기 경고에 따라 오늘장 1%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어서 하락한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도 0.7%가 빠진 모습입니다. 한편 도이치방크는 디즈니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는데요. 시장 잠정치와 비교했을 때 단기간으로 우려가 되긴 하지만 디즈니의 실적이 향후 몇 년간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191달러에서 130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가 스포티파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압력을 받은 스포티파이가 올해 들어 주가가 50% 넘게 빠졌는데요. 레이먼드 제임스는 스포티파이에 대한 하락세가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스포티파이 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이키가 온라인 마켓 스탁엑스에서 위조 나이키가 판매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나이키는 스탁엑스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스탁엑스도 모든 제품이 검사되고 있고 또 인증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장 나이키는 0.6% 내림세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CEO가 경영진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슐츠 CEO는 후임으로 외부 후보자만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슐츠 CEO는 내년 3월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고 새로운 CEO는 올해 가을 내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오늘장 스타벅스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암제는 1.2%가 빠지면서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에 원유 가격을 인상하면서 유가는 잠시 120달러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가 예상치보다 많은 양의 원유를 방출하는 데 합의하면서 유가의 하락세를 견인했습니다. 오늘장 WTI와 브렌트유 모두 약보합권이었습니다. 118달러와 119달러 선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이 천연가스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 급등에 이어서 다시 2%대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9%대 크게 뛰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산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두입니다. 과도하게 습한 기후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면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6월 첫 주에는 네브래스카에서 펜실베니아로 이어지는 지역에 뇌우와 폭풍우 그리고 홍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농산물들이 추운 날씨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두와 대두유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강보합권과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701센트 선과 81센트 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작물 재배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수확철의 초기에 얻게 되는 옥수수의 등급이 꽤나 괜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날씨가 정상화를 되찾는다면 근 몇 년을 통틀어서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망인 만큼 아직은 가격에 잘 반영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장 옥수수의 가격 보겠습니다. 2.2%대 상승 곡선 그렸습니다. 743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코코아 알아보겠습니다. 코코아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코코아 시장 내에서의 부정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주요 코코아 생산국들의 공정한 대우를 위해서 노력하고 산업의 불리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코아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0.73% 정도 상승했고요. 2,487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설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탕의 수출량이 1,000만 톤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가격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역시나 오른 것 같습니다. 설탕 가격 보겠습니다. 오늘장 1%대 올랐습니다. 1.4% 정도 오르막길 걸었습니다. 19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농산물로는 돈육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돈육 시장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의 돼지고기 수입이 당분간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돈육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떨어졌습니다. 1.49% 정도 낙폭을 키우면서 109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은 반대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금은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844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니켈 알아보겠습니다. 니켈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헤지 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런던 금속거래소 LME가 지난 3월 초 니켈 선물 계약 거래를 중단하고 금속 거래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향후 구리 가격의 추이를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이 좋지는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니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5%대 급등세 보여줬고요. 29,633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알루미늄 비축량이 의도적으로 확대 보고된 데에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북부 항구 도시인 칭다오에서 발생한 중국 금속 시장의 불신 악화 사태와 아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투심 악화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 올랐습니다. 알루미늄 오늘장에서 2%대 올랐습니다. 2.31% 정도 상승하면서 2,789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미국장 특징 ETF들 확인해 볼 텐데요. 이날은 중형주 지수를 따르는 펀드와 팔라듐 ETF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장기 펀드 중 하나와 탄소 배출권 선물에 따르는 펀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상승한 첫 번째 펀드는 미국 S&P 중형주 400개 기업의 가격과 수익률을 따르는 MDY 펀드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을 하고 있으며 운용 보수는 0.23% 정도입니다. 오늘은 0.58%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10%가량 빠져 있습니다. S&P 중형주 400 지수에는 금융주가 24%, 산업주가 23% 비중으로 들어있으며 그 다음은 소비재와 헬스케어주가 큰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대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작은 비중으로 여러 종목들이 들어있는데 그중 상위 5가지는 몰리나 헬스케어, 캠든 프로퍼티 트러스트, 타르가 리소스, 빌더스 퍼스트 소스, 그리고 알코아 등의 기업들입니다. 오늘장에서 이 3종목은 상승했고요. 2종목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체 상황은 팔라듐의 가격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 팔라듐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대기하면서 국채 수익률의 압박에 금과 팔라듐 등의 금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PALL ETF 통해서 효율적으로 팔라듐 현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S&P GSCI 팔라듐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고요. 오늘은 1.93% 상승했으며 올해에는 5%가량 올라 있습니다. 하락한 ETF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핌코 펀즈에서 운용하는 제로 쿠폰 미국 채권 ETF입니다. 보통 채권은 이자 쿠폰이 붙어 있는데요. 채권 발행 시 만기까지 일정한 시점에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로 쿠폰 채권은 이자가 없는 채권이라서 발행자는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없고 자금 운용에도 편리합니다. 투자자 또한 처음 발행 때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원금 대비 운용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2.4%가량 빠져서 10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미국 장기 채권 펀드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기가 긴 EDV와 GROZ 펀드의 변동폭은 크고요. 더 공격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신 ZROZ는 운용 자산이 조금 작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수료는 EDV 펀드가 가장 작은 편이고요. 올해 봤을 때는 세 펀드 모두 약 30%가량 빠져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펀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을 보이기에 관련 규제와 제도가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회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해운 산업에 대한 유럽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적용안을 표결할 예정인데요. 대상 선박을 확인하고 역내뿐 아니라 역외 탄소 배출량도 100%를 적용하기로 하는 안입니다. 본회의 통과는 거의 확실하며 이르면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탄소 배출권을 사고자 하는 기업과 국가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5년간 그래프에서 보시듯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년 사이에만 해도 2배가 뛰었는데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이 탄소 배출권에 손쉽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아이패스 펀드에서 운용하는 GRN ETN이 오늘 장에서는 하락했습니다. 2019년 9월에 상장하였고요. 운영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ETF는 단지 ETF와는 달리 ETN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6% 빠져서 3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나왔는지 바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계약 파기를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대표부죠. USTR 대표는 이 인플레이션 대응이 대중관세 인하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87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달러에 이제 근접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과연 낮춰지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위터 계약 파기 경고입니다. 자, 트위터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잡음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가격 제협상 전략이다. 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해당 이슈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 계약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지 시각 6일 머스크의 법률 대리인인 마이클 잉글러 변호사가 비자야가대 트위터 최고 법률 책임자에게 보낸 편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머스크는 트위터가 허위 계정, 스팸봇, 가짜 계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트위터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합병을 종료할 모든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머스크가 서면으로 트위터 인수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처음이라며 이를 주목할 만하다고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인용하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철회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움직임이 그 첫걸음이라고 봤습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이런 움직임이 인수 가격을 재협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는데요. 머스크는 가짜 계정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이유로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트위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관련 이슈들 좀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 USTR 대표의 발언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중관세를 둘러싼 의견이 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USTR 대표가 인플레이션 대응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대중관세는 당분간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해당 이슈도 전해주시죠. 캐서린 타이 미국 대표부 대표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 관세 문제보다 복잡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국제통상협회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왔는데요. 타이 대표는 인플레이션은 매우 무섭다며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는 여러 압력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다룰 때는 관세 문제보다는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발언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대중관세 인하와 관련해 의견이 나뉜 상황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타이 대표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 걸 강조하며 타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봤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대중관세 인하와 관련해 각기 다른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날 CNN 방송에 출연해 물가 대응 차원에서 소비재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과 관련해서는 관세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대중관세 폐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아마 이번 주 발표되는 이 5월 CPI를 보면 좀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는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애플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를 개최한 가운데 M2 프로세서가 공개됐습니다. 또 벤츠가 이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는 차량 약 100만 대를 리콜한다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32,000달러에 근접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됐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애플의 이 WWDC입니다. M2 프로세서, 이 자체 설계 칩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것도 공개됐고 애플의 BNPL 서비스도 이제 공개됐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해당 이슈 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WWDC, 즉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는 현지 시각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첫 행사는 키노트 발표입니다. 애플은 이번 키노트 발표에서 iOS 16을 비롯해 새로운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OS 등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적인 발표 내용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자체 설계 칩인 M2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M1 칩보다 그래픽 성능은 35%, 전체적인 성능은 18% 개선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칩을 통해 애플이 인텔과 AMD와 같은 기존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했는데요. 새로운 칩 발표는 애플이 경쟁자보다 더 빠르게 혁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PC 시장 점유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맥 컴퓨터 부분은 팬데믹 기간 동안 호황을 누렸고 지난 회계연도에 약 35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애플 총 수익의 10%입니다. 이외에도 애플은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 또한 발표했습니다. 애플페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애플페이로 물건을 구매한 후 6주 동안 총 4번의 결제를 통해 비용을 나눠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수수료는 따로 없는데요. 해당 소식에 BNPL 대표 기업인 어퍼몰딩스의 주가가 약 6% 하락했습니다. 네, 이 WWDC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 10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해당 내용들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 국민 가운데 83%가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다라고 밝혔는데 이 경제 비관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의 5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9.77로 발표되면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3%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인데 자, 세 번째 아이템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언 캐스터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미국인들 대체가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가 사실 월스트리트저널뿐만 아니라 최근 CNN, CNBC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무려 83%, 절반보다 훨씬 넘긴 수치죠. 경제 상황이 나쁘다라고 밝혔는데 해당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현재 경제 상태를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 NORC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NORC는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입니다. 이번 조사는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성인 1,07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또 여론조사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불만족한 상태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83%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35%는 현재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NORC가 설문조사를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응답자의 27%는 생활 수준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이는 작년보다 20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 몇 년간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총 28%였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는 10명 중 3명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한 건데요. 해당 응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NORC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비관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제적 비관론이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집권당에게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인식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당분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글로벌 IB죠. RBC는 S&P 500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면서 이 소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가 거물 마이클 요시카미 CEO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60% 이상이라면서 향후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급망이 악화됐습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 영향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자, 마지막 아이템은 이 글로벌 IB죠. RBC의 경고입니다. 기존 S&P 500 전망치를 이제 4,800선에서 4,700까지 낮췄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왜 소형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RBC가 S&P 500의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RBC는 S&P 500의 목표 주가를 기존 4,860에서 4,700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금요일 종가에서 약 14%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 하향의 배경으로는 느린 경제 성장을 꼽았는데요. RBC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가인 로리 칼바시나는 2022년과 2023년에 미국 경제가 더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S&P 500의 임의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주목했는데요. 5월 19일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섹터의 하락률이 지난 4번의 경기 침체 동안 봤던 평균적인 하락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또 소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소형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형주의 밸류에이션,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대형주보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마지막 이슈로 중국 쪽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 이후에 이 공급망이 많이 악화됐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좀 완화되고 있다 보니까 좀 나아지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해당 이슈 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CNBC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 봉쇄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더 악화했습니다. CNBC는 중국 공급망 혼잡도를 표현한 히트맵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히트맵은 특정 정보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렇게 색으로 보여줍니다. 해당 히트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하이, 칭다오, 텐진 등의 항구에서 물류의 흐름이 더욱 빠듯해진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텐진에서는 물류 혼잡도가 빨간색으로 매우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CNBC는 이와 관련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트럭 운송과 도시간 운송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완제품 감소와 제조업 둔화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취소된 해상 운송 건수를 다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해상 운송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해상 운송은 평균적으로 7일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외에도 운임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현물 가격은 하락했지만 아직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계약률은 전년 대비 150%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의 이 공급망 상황 좀 개선되길 바라고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